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윤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손이 좀 나네요. 그 포스코에서 저희가 수소환원 제철 공정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수소환원 제철 공정의 이름을 저희는 하이렉스라고 붙였는데, 이 하이렉스에 대한 실증 단계 그 과제가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고, 그것의 진행 사항과 그 연구했던 내용들, 경과를 좀 말씀드린 다음에, 이 바라쿠다 세미나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쿠다를 저희도 이제 굉장히 예전부터 사용을 해왔었는데, 저희는 한 2012년도부터 사용을 해왔었는데, 그때부터 이 철강석 유동 환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졌던 어려움과 궁금증들, 그리고 요청 사항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개론적인 이야기라 좀 짧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온난화를 겪고 있고, 이게 다 CO2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NDC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맞게 각 부문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이제 세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부분은 이 단일 업종 중에서 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업 부분 중에서도 그 철강이 단연 압도적인 그 CO2 배출량을 갖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하는 CO2 배출량의 한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철강업에서 배출하는 CO2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한 7에서 9%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좀 높은 이유는 우리가 철강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철강 생산량의 디맨드가,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CO2 전체적인 CO2 배출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철강업은 왜 이렇게 CO2가 많이 배출되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철강업은 기본적으로 철강석을 환원시켜가지고 쇳물을 이 고로에서 만들고, 이 고로에서 쇳물을 만들게 되면 쇳물 안에는 그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용 강판이라든지 전자기기용 강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로 공정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표에서 써놨지만, 이 철강석을 환원하는 고로 공정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은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이 이 환원재로서 고로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석탄은 태우면 열이 발생을 하고, 발생한 가스 자체가 환원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강을 생산을 하면 철강 1톤 생산하는데 약 2톤에서 3톤 정도의 CO2가 발생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2톤 언저리의 CO2가 발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고로 공정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로에서 이 석탄을 사용하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이 철강 공정에서는 CO2 배출을 줄이는 것은 CCUS를 붙이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고로와 이 전로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기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페이지를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전 세계 철강의 70% 정도를 고로 가지고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로로 아무리 우리가 철을 많이 생산한다고 해도 그 물량이 고로에서 생산하는 그 대용량의 물량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용량의 물량은 거의 무조건 고로를 가지고 쇳물을 생산을 하고, 거기서 엄청난 CO2가 발생을 하는 게 이 철강업계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소환원 제철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로 철강석이 환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알려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CO를 이용해서 철강석을 환원하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O2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쓰는 족족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수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원을 하게 되면 산소가 붙어서 물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프로세스이고,
이 옆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TGA를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인데 철광석을 동일한 온도에서 CO를 가지고 실험한 것과 수소를 가지고 그 실험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그 환원 속도가 수소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 몰레큘러 그 웨이트가 작고 다이아미터 작아서 그 디퓨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환원 속도를 보여주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 게 이 수소에 의한 철광석의 환원 반응은 굉장히 강력한 흡열 반응, CO에 의한 환원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 외부적인 요런이 많이 없더라도 자체적인 프로세스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수소는 그냥 상온에서 수소를 넣어버리면 환원도 안 될 뿐더러 적당한 온도에서 넣어주면 그냥 온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고온으로 수소를 가열을 해야만 공정이 성립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포스코에서 수소환원 제철을 개발하자.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아이디어의 그 시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철광석이 나지 않습니다. 철광석은 대부분 호주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만드는데 물동량과 그 물류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거의 호주에서 들어옵니다. 일부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철광석도 있긴 하는데 거의 그 호주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동량을 어떤 철광석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고 이 표는 전 세계의 해상 물동량, 그 철광석에 대한 해상 물동량입니다. 뭐 1억 6천만 톤 정도가 해상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 중에 70% 정도는 우리가 고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소결광용 철광석입니다. 소결광용 철광석의 특징은 일단 철광석 1톤 안에 Fe 함량이 낮아요. 낮다는 소리는 산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분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분 형태의 이 철광석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어야 될 것. 그리고 분 형태의 철광석을 사용하다 보니까 환원을 한 뒤에도 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는 일괄 제철소다 보니까 후단에 이 쇳물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이렉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이제 보여지는 PFD 간략한 PFD인데 이게 이제 저희 하이렉스 공정입니다. 하이렉스 공정은 수소 환원 제철 공정의 그냥 말입니다. 하이드로젠 리덕션의 줄임말인데 수소를 100% 수소를 가열을 해서 다단 유동층을 거쳐서 배가스를 재순환하고 얘를 다시 원래 수소와 합친 다음에 이렇게 공정으로 순환하고 철광석은 이 첫 번째 리액터를 저희가 R4라고 부르고 가스가 먼저 들어가는 리액터를 R1이라고 부르는데 R4로 철광석이 분 형태의 철광석이 들어와서 오버플로우로 스탠드 파이프 통해서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서 수소 환원 철이 만들어지는 이런 공정인과 동시에 가스는 카운터 커런트로 이제 R1으로 들어가서 분산판을 지나고 배드에서 환원을 하고 사이클론을 지나고 이렇게 줄줄줄 지나서 스크러버에서 온도와 미분을 제진을 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원래 수소랑 다시 합쳐지는 이런 공정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되었고 이 환원된 철광석은 이제 전기 용융로라고 불리는 이 ESF에 넣어서 고로하고 동일한 성분의 용선과 슬래그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서 용선이라 하면 그냥 그 쇳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슬래그는 용선 이외에 원래 철광석에 들어있던 불순물들, 그러니까 알루미나나 실리카나 이런 불순물들을 제가 슬래그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포스코에는 우리가 파이넥스라는 공정을 통해서 연산 200만 톤까지 이런 유동층을 돌린 경험이 있고 그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설비이고 이 ESF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SF를 광양의 SNNC라는 회사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 SNC라는 회사는 포스코하고 그 뉴칼레도니아의 페로니켈 광산을 가지고 있는 합 회사의 SMP인가 하는 회사인데 이름이 그 회사와 만든 합작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SF를 돌리고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분철광석, 소결용 분철광석을 사용을 함과 동시에 여기서 ESF 유동층과 ESF 기술을 활용하면 수소를 가지고도 충분히 공정을 구성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충분한 노하우들이 있고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업화와 기술의 실현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층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기송을 통해서 리액터 3에 또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리액터에 이거는 파이낸스 공정이라서 리액터가 3인데 기송을 통해서 지상에서부터 R3로 광석을 장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스는 아론으로 들어와서 분산판과 배드 그리고 사이클론을 통과하는 다단 유동층 반응 형태이고 이 반응기 사이의 흐름량은 어떤 물리적인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체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버플로 형태로 자연적으로 흐름이 형성이 되고 그 흐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드의 높이와 샌드 파이프의 직경, 각도 이런 것들을 다 설계 시 반영을 해서 문제가 그 정상 조업, 그러니까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정상 조업이 가능하도록 공정과 반응기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적들을 살펴보시면 그 파일럿 플랜트 단계에서부터 데모 플랜트 그리고 이게 150만 톤 파이넥스 공장, 200만 톤 파이넥스 공장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1공장, 2공장, 3공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반응기도 여기는 처음엔 3개였다가 유동층 측면에서 3개의 반응기였다가 4개의 반응기였다가 해보니까 3개만 있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파이넥스 200만 톤 3파이넥스 공장에는 3개의 유동층이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응기의 지점은 9.8m 그리고 분산판에서부터 브리보드까지의 높이는 약 14m의 대형 유동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시다시피 파이넥스에서 하이렉스로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 변경 요인들이 있잖아요. 일단 가스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 조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큰 글씨로 볼드체로 해놓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새로 고려를 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스 조건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파이넥스에서 했던 그 유동층의 설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석탄가스 기반으로 진행되는 건데 여기는 수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의 밀도와 비스코시티 등등이 굉장히 달라서 동일 유속과 동일 조건으로 유동시킬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거를 재조정하는 연구를 좀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다단 유동층 반응기에 대해서도 목표로 하는 환원율 자체도 좀 변경을 했고 소모되는 가스량 결국엔 가스 유속이 되겠죠. 유속과 그때 이제 반응이 지경이 되겠는데 그리고 각 반응기별로 온도 프로파일 그리고 체류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재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환원율이 철광석이 환원율이 높아지면 이 표면에 FE가 이제 노출됩니다. 근데 이 FE는 특이한 게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뭘 유발하냐면 스티킹을 유발합니다. 스티킹을 유발하게 되면 이 그냥 단순히 보이시는 이게 베드가 형성되는 요 지점이나 사이클론 홈부 그에 부착물들이 생겨서 막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게 다단 유동층 반응기다 보니까 여기서 비산되는 더스트들이 사이클론에 다 잡힐 수가 없잖아요. 잡혀서 이제 가스와 함께 캐리오버 되는 더스트들이 여기에 분산판을 막아버리는 문제 등이 발생을 해서 이 막힌 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연구, 기초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좀 많이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정과 플랜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가 들어가면 환원 반응은 굉장히 강력한 흡혈 반응입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도의 가스를 넣어주면 이쪽 R4에서는 전혀 유동이 안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환원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열을 보상해 줄 것인지 이러한 그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연구와 플랜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그 노력을 저희가 기울였던 게, 이게 고온의 수소를 이렇게 많이 고농도의 수소를 고온에서 활용하는 케이스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스테인레스나 일반 철 표면에서 하이드로젠 인프리트먼트라고 해서 재료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파손까지 일어나 버리는데, 어떤 재료를 써야 될 것인가? 물론 비싼 거 쓰면 됩니다. 인코넬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이렇게 대형 공장에다 인코넬을 다 까는 거는 그거는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액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범용적으로 사용하지만 조금 고급 소재 중에서, 그 스테인레스 중에서 어떤 걸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기초 연구와 실험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수소다 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수소하는 대처를 한다고 하면 가장 우려가 그거 폭발 안 해요? 그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익스플로전 프루프 디자인을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층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공탑 속도가 약 1.0m/s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동층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왜 공탑 속도로 얘기하지? 이거 몇 UMF인지 왜 얘기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철강,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철강석이 이또가 환원이 되는 과정 중에, 그래서 반응기를 지나는 과정 중에 이또가 변합니다. 그래서 반응기마다 UMF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UMF야?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절대값의 공탑 속도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석탄가스를 사용하는 파이넥스의 경우에는 한 1.0m/s 정도 조업하니까 비산량도 적고 부착도 덜 되고 환원도 잘 되더라 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것보다 좀 낮아지면 배드가 약간 주저앉는 경향이 있다거나 환원이 좀 덜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가급적 이 정도의 유속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유속으로 하이렉스를 돌리면 하이렉스는 수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스가 가벼워서 유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유속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람보다 시뮬레이션도 진행을 했고, 저희 이제 연구소 자체에 이런 랩스케일 유동층부터 직경이 30cm인, 그리고 높이가 한 7, 8m 정도 되는 이런 그 데모 스케일 정도의 반응기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그 다이아그램 상에서 어느 지점이 좋겠다, 그 지점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서 적정한 유속과, 그리고 어떤 광석을 쓰는 게 좋더라, 그리고 그 가스의 조성은 100% 수소만 가지고 하면 이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유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질소를 좀 섞어버려야 돼요. 유속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질소를 그럼 어디까지 섞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공정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에 또 한 번 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광석이 환원이 되면 메탈레프가 표면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스티킹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건 저희가 디플루다이제이션 실험을 한 것입니다. 특정 광석에 대해서는 환원율을 높게 유지해도 유동층, 이게 그 유동층 차항인데, 이 주황색은 환원율이고, 저희가 이걸 환원율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장치 위에가, 이 장치 전체가 스케일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환원이 되면 산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환원율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이 그래프를 얻게 되고, 이거 이제 분산 유동층의 차항인데, 환원율이 높게 유지되더라도 유동층의 차항이 잘 유지돼서 유동층이 잘 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떠한 광석은 환원율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험 끝나고 열어보면 광석이 떡이 져가지고 이렇게 유동층이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공정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굉장히 큰 입도에 생각보다 큰 입도에 분철광석이 들어갔다가 굉장히 미분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 머터리얼 핸들링 차원에서 이 분체가 과연 이 호퍼나 이송 설비에서 문제없이 흐를 것인가, 배출될 것인가, 막힐 것인가 이러한 기초 연구들을 정말 진행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온 전단력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스태틱 상황에서 이 어떤 광석이 어떠한 흐름 특성을 보이더라. 그래서 광석을 섞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흐름성이 좀 개선되더라. 이러한 기초 연구들을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서 반응기 설계뿐만 아니라 이 고온 수소 환원철에 대한 저장 설비, 이송 설비들도 직접 설계를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 실증 단계의 플랜트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렉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수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 유동층의 당면한 원리에 의해서 이 수소가 화학 당면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UMF 이상의 가스가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들어간 수소의 반도 못 쓰고 수소가 나옵니다. 근데 수소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희가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소를 버릴 수는 없어서 일단 더스트하고 수분을 날려주고 이 배가스 순환 시스템에 PSA가 달려 있어서 수소만 선택적으로 흡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수소만 이렇게 재순환을 시켜서 가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공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공정은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GUI로 만들어 놓은 건데 플로우시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한 것이죠. 공정 설계를 한 것인데 파이썬에 이제 파이오모라는 옵티미제이션 툴을 오픈 소스로 붙여가지고 이 모델을 통해서 스테디 상태의 모델을 설계를 하고 그때 이제 반응기별 온도나 스트림별 반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스테디 상태의 조건이다 보니까 변해가는 과정 중에 공정이 무너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아스펜으로 이 공정에 대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그 바라보다를 이용해서 반응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저희 기초 설계 국책과제 수소환원 공정에 대한 기초 설계 국책과제가 있었는데 이 국책과제에 대해서 경원테크가 계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기와 반응기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들어온 가스가 분산판을 지나서 사이클론을 지난 다음에 이 후단에 연결된 배관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연결하는 이 스탠드 파이프 내에서 압력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압력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이 가스는 이쪽으로 쇼컷이 나버려가지고 얘도 주저앉고 얘도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 설계와 이러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 계산해봤습니다. 경원테크의 도움 덕분에 이쪽으로 오버플로우로 라이저 스탠드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을 처음 진행해봤는데 일단 계산은 잘 됐는데요. 절대적인 수치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아직 이제 저희가 시작 단계라 이걸 좀 튜닝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착공을 일단 시작을 한 상태이고 착공을 했으나 아직 착공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식은 4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내부적인 행사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미셔닝은 28년 중반부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하이렉스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 이제 하이렉스와 헤렉스를 진행하면서 바라보다를 사용했던 그 경험과 어려웠던 점들을 조금 공유하고자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바라보다를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합니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하거나 모델 셀렉션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은 커머셜 스케일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의 연구인 것이죠. 첫 번째로 광석의 UMF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UMF와 베드 프레셔를 다양한 종류의 드래그 모델을 해서 검증을 합니다. 왜 검증을 하냐면 저희는 다른 유동층하고 다르게 굉장히 넓은 밀도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B 파티클을 쓴다거나 아니면 좀 일본인 경우는 C 파티클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실제 입도 분포를 보여드릴 건데 C부터 D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반기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드래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넓은 입도 분포를 쓰다 보니까 입도 분포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비산 특성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그리드 사이즈 옵티미제이션도 당연히 하고요. 아까 그 반응기의 스케일을 말씀드렸을 때 하이넥스 반응기 같은 경우는 직경이 9.8m고 높이가 14m 정도 되다 보니까 어지간한 격자 사이즈를 가지고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주, 3주는 기본적으로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그리드 사이즈 옵티미제이션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키네틱 모델 피팅하는 거 저희는 이제 그 케미컬 리액션 컨트롤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레니우스 그 파라미터들을 피팅을 하는데 랩 스케일의 장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를 통해서 윈드박스 디자인을 한다든지 디스트리뷰터 디자인을 한다든지 사이클론 디자인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커머셜 스케일의 리액터에 대해서 유동층의 퀄리티와 그리고 오퍼레이팅 파라미터들에 대한 그 영향도를 계산합니다. 철광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강릉에서 아스콘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했는데 제가 특별히 광석 중에 1에서 2.8mm만 갖는 애들만 시빙해가지고 그 효율량 찍어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쉐입이 굉장히 이밸류하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여기 광석 하나에 붙어있는 이 미분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1에서 2.8mm면은 거의 디파티클에 가깝거든요. 유동을 시켜보면 처음에는 친구들이 약간 그냥 미분이 날라가고 그런 다음에 디파티클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실제 저희의 광석의 입도입니다. 드라이어 전단과 후단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어 전단은 실제 야드에서 광석의 상태에 있고 얘를 한번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광석을 대기 중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건조를 해야 돼요. 드라이어 후단에서 측정하는 거 그러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입도 분포가 넓기 때문에 평균 입도를 누적 분율 50%인 애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우토닌 다이아미터를 쓴다거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고 D50을 사용을 하는데 D50이 거의 1mm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반응기를 지나고 나면 750 마이크로 이하로 거의 500 마이크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반응기에서 환원이 일어나고 나면 얘가 100 마이크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래 들어왔던 에지 리시브드 광석은 1mm 수준인데 배출되고 나면 100 마이크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부원료도 같이 집어넣거든요. 철광석은 환원이 돼서 미분이 되는데 부원료는 분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분율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어떤 분포를 보이지만 그냥 개별 누적 분율이 아니라 그냥 분율을 그려놓으면 쌍봉이 나옵니다. 대립이 있고 소립이 있는 이런 쌍봉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밀도 차이가 더 커요. 이게 침몰이가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침몰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입도가 변하는데 얘가 환원이 되면 점점 포러스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FE하고 O가 붙어있던 데서 산소가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베이컨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입자가 굉장히 포러스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자의 여기는 그 얘기는 아니긴 한데 환원이 되면 될수록 입자의 밀도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유동층 할 때 보면은 입자의 밀도와 입도가 유동층이 전부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게다트 다이아그램 상에 보면은 저희의 파이넥스와 하이렉스는 이제 동일한 분석을 사용할 예정인데 A의 입도 분포가 10mm에서부터 수십 마이크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베드 내에서 이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제 레진상에 찍어놓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의 시뮬레이션 케이스 스터디들 몇 개를 말씀드릴 텐데 요 계산은 저 뒤에 있는 우리 김진영 연구원께서 해주신 거고요. 이건 이제 비상 특성을 좀 검토해 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한 스피시스면은 그 바라쿠다에서 설정을 할 때 스피시스 하나에 입도 분포를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넣었더니 비상이 실제보다 너무 안 되는 현상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시스 하나에 입도 분포를 전체를 넣은 경우와 각각의 입도 구간을 스피시스별로 구분해가지고 다 따로 넣은 경우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뭐 길게 계산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제 요 임의의 리액터이면서 실제 우리가 랩에서 사용하는 그 버블캡 형태의 분산판을 가진 녀석이고 동일한 유속으로 측정을 해보면 비산량이 누적 비산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PSD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비산 특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 체득한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입도 분포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뭐 웨넨유 모델을 쓴다든지 EMMS 모델을 쓴다든지 그 바라쿠다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드래그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작 없이 쓰면 거의 맞지 않습니다. 요 보라색이 실제 그 UMF 측정 결과인데요. 유속을 올리고 내린 결과인데 웨넨유 모델과 EMMS 모델 또는 TL 모델이었던데 이게 누구와 레빈스피를 모델했던 것 같은데 웨넨유 모델을 쓰면 일단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EMMS를 보통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입도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동층을 해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CPF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하이렉스 리액터의 반응인데 이번에는 메시 사이징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이게 컨벤셔널한 그 플롯 방식은 아니지만 높이 방향으로 분산판 대비 차압값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파인하게 메싱을 했을 경우 그리고 콜스하게 메싱을 했을 경우 차압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이 출구로 배출되는 애들의 인트레먼트 레이트를 살펴보시면 콜스하게 짰을 경우와 파인하게 짰을 경우에 비산 특성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저희가 이제 이 반응기가 직경이 5m 가까이 되고 높이가 이제 10몇 미터 정도 되는데 너무 파인하게 짜면 원하는 시간 내에 계산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심지어 이거 지금 콜드 모델이거든요. 아이소서멀 케이스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원하는 시간 내에는 원하는 만큼의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리액터 하나만 가지고 콜드 모델인 경우 아이소소멀 컨디션에서 반응 없이 계산했을 때 배치와 컨티뉴스 오퍼레이션에 대한 계산을 진행을 했고 리액션까지 넣어서 배치 오퍼레이션까지는 했는데 아직 컨티뉴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못했고 시리즈로 아까 두 개 연결된 계산의 경원 테크에서
KWT죠. KWT에서 해주셨는데 그것도 일단은 저기 아이소 서버 컨디션이고 반응이 없는 경우였잖아요. 그거까지는 진행을 했으나 여기에 반응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미지수고 일단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CPF 기사를 처음 만나는 그 자리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포함을 했는데 그리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 코드가 장점이자 단점이 컨텐션 코드 그 그리드 제너레이션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퍼포레이티드 플레이트를 쓰거나 또는 뭐 버블캡 같은 거를 쓰면 정확한 모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조정하거나 개발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 같이 이동법 굉장히 넓은 경우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무엇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언오 리덕션 모델은 굉장히 복잡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슈링킹 코어 모델을 써야 됩니다. 언레이티드 슈링킹 코어 모델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걸 일일이 다 쳐서 넣으면은 할 수 있어요. 저희도 해본 적이 있고 일단 이거에 대한 그냥 플랫폼이나 이렇게 모델이 좀 삽입되어서 제가 상수감을 이렇게 넣어서 바꿀 수 있게 좀 해주면 어떨까? 좀 제안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